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돌싱이 되어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돌싱의 싱글 데디라는 소개가 제 현실이면서도 제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참 내키지가 않네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겠다 다짐했는데 아직은 그게 쉽지 않은 초보 아빠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무엇보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바랬던 제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런 일을 겪었는가 말이에요. 물론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혼과 이혼이라는 생각에 자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혼자 아이 데리고 살기 팍팍한 상황에 가끔은 남들에게 위로를 듣고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저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평범한 집안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말하는 보통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집안 형편이나 상황이 평범했다는 의미입니다. 장사를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외동아들로 사랑을 독차지했던 저는 덕분에 모자람 없이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지만 바쁘신 부모님의 형제가 없어 혼자인 시간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선 외아들인 제가 혼자 외로울까 걱정이 되셨는지 일찍부터 학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과 같이 있지 못하고 혼자 학원을 가야 한다는 게 싫었지만 점점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친구들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저도 혼자 집에 있는 시간보다 좋아졌습니다. 부모님은 주중할 것 없이 늘 바쁘셨기에 주말이나 학원 쉬는 날이 오면 혼자 아무도 없는 집안에 있는 게 많이 외로웠어요. 명절을 제외하고는 남들 쉬는 날이 더 바쁘셨던 부모님께서는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처럼 주말에 놀이동산이나 여행 한번 가시기 힘들었고 그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전 가족이라는 의미에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욕심도 별로 없어서 큰 꿈은 없었지만 꼭 결혼해서 아이는 둘 이상 낳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장사를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애로사항 때문인지 아들인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정적이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두 분은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며 사셔야 했지만 자식만큼은 모자람 없이 배워서 회사를 들어가길 바라셨죠. 흔히 월급쟁이라고 이야기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길 바라셨어요. 저 또한 부모님께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인지 아니면 제 무던한 성격과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찍이 안정적인 삶과 직업을 꿈꾸었습니다. 유년기를 지나 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남들 눈에 튀지 않을 정도로 생활했고 공부 또한 남들에 비해서 너무 뒤처지지도 앞서가지도 않을 정도로 해왔었죠. 그리고 12년간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항상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장래 희망을 적어냈습니다. 남들은 큰 포부도 꿈도 없는 저를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평범한 삶이 무엇보다 쉽지 않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능을 치르게 된 저는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꾸준히 노력해온 덕분인 건지 서울 소재의 모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명문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게 된 대학 생활도 저에겐 이전과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물론 성인이라는 자유로움은 있었지만 결국 이 과정도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되기 위한 한 부분일 뿐이었죠. 다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대학 입학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생활하다 보니 잘 몰랐는데 대학 친구들과 술자리에선 다양한 목표를 들을 수 있었죠. 목표라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듣기에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였어요. 땅값이 비싼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던가
비싼 외제차를 몰고 싶다던가 당시로는 꿈꾸기 어려운 일들을 말이죠. 이제 막 20대라면 생각할 수 있는 상상도 그때 저에게는 너무 비현실적인 대화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의 목표는 회사를 취직할 수 있는 정도의 학점과 자격증을 구비하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그런 제 말을 듣는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제가 말하는 목표가 가장 어려운 현실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온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했기 때문인지 여자들한테 그리 인기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뭐라도 대단한 척 굴어야 눈에 들고 그러다 보니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바라는 제 성격은 또래 여자들에게 재미없는 사람처럼 비춰졌겠죠. 하지만 지연이는 달랐습니다. 지연이는 평범한 인생을 바라는 제 꿈을 비웃지 않았고 저처럼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현실적인 삶을 대단한 꿈처럼 이야기하는 저를 괴짜처럼 취급하는 다른 이들과 달리 지연이는 그런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줬어요. 나는 재윤이 너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알아. 흔히 보통 사람들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우리 부모님께서도 항상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라 하셨어. 내 꿈은 내 집에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다가 노후에 연금 받으면서 별 걱정 없이 지내는 게 내 꿈이야. 사실 그것도 말이 쉽지. 그렇게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래서 내 꿈은 그 정도라도 사는 거야.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지연이를 보며 저는 지연이와 함께할 미래를 종종 상상해 봤습니다. 저희는 그런 성격들 덕분인지 오랜 연애를 하게 됐었어요. 연애하면서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고 혹시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얘기를 들어주며 조율을 해나가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혼을 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바빴습니다. 사실 제 주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돈 모으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티끌 모아야 티끌이라며 욜로를 외치는 친구들도 많았고 꼭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다들 자기를 위해서는 소비하는 걸 봤었죠. 하지만 저는 남들과는 달리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삶을 그리고 싶었기에 아주 작은 돈이라도 모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못 가게 되었죠. 당장 몇십만 원 쓴다는 일이 저나 지연이에게는 쉽게 마음먹을 수 있는 지출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서로의 마음이 잘 맞았기에 다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참 잘 맞았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도 늘 가성비를 중요시했고 서로 멋들어지고 로맨틱한 말보단 공책을 펴놓고 결혼을 하며 드는 비용과 은행의 대출 등을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결혼과 동시에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이 집을 구할 수 있었죠. 남들은 전세 구하기 어렵다고 고민할 때 저희는 주저없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출은 평생 갚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제가 바라고 원해왔던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가지게 된 전 그 모든 일상이 행복했고 아무런 일 없이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업무에 치이다 퇴근을 해서 아내와 오늘 있었던 하루를 이야기하며 함께 식사를 하고 TV를 보다 잠자리에 드는 별것 없는 그 일상들이 전 더할 나위 없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내와 함께하는 생활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이 좋았던 저는 아무 일 없는 일상이 안락했고 좋았습니다. 연애 때부터 한 방향을 보고 왔던 우리 두 사람이었기에 저는 당연히 아내도 저처럼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무엇을 놓친 건지
아내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결혼 2년 차 권태기가 왔던 걸까요? 아내는 언젠가부터 점점 평범한 이 일상이 지겨워지기 시작했는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아무 불만이 없던 것들이 아내에게는 불만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줘도 내 아내만큼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평화로운 일상을 실증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아내의 기분을 전환시켜주려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다는 아내를 위해서 처음으로 깜짝 이벤트도 해보고 큰 돈을 써가며 명품도 사주어 봤어요. 요즘 유행이라는 캠핑 장비를 빌려 캠핑장도 가보고 차박이라는 것도 해보면서 아내에게 일상의 재충전을 해주려고 노력했죠. 사실 지겹다 말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낄 생각도 하지 않고 여행도 다니고 선물도 해봤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견디기 힘들어했고 점점 더 저와 같이 사는 결혼 생활을 지겨워하는 듯 했어요. 대놓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 집 남편은 뭘 사줬다, 어딜 데려갔다 그런 비교들을 시작하는 것을 보니 아내도 많이 달라졌구나 싶었던 거죠. 언제는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던 아내였는데 비교를 하기 시작한 아내는 많이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갑작스레 저에게 한 제안을 해왔어요. 나 회사 휴직하고 싶어. 당신이 노력한다는 것도 알고 나 스스로도 새롭게 생각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그동안 일에 치여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듯해. 아니 어쩌면 취직하고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하게 된 결혼까지 너무 부담이 되었을지 몰라. 사실 당신이나 나나 대학 입학 후에 한 번도 쉰 적 없었잖아. 당신이야 일하고 돈 모으는 게 좋다지만 나는 이제 좀 버거워. 그래서 몇 개월만이라도 좀 쉬면 어떨까 해서. 아내는 많이 지친 듯 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달라진 것도 그렇고 자기 입으로 휴직까지 말하며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뭐 현대 사회에 다들 바쁘게 사는 건 매한가지겠지만 아내나 저나 그동안 쉴 틈 없이 달려온 것도 사실이니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휴직을 흔쾌히 동의하기는 하였지만 어쩔 수 없게도 고민되는 일이기는 했습니다. 매달 드는 대출 이자와 상환 금액에 생활비까지 하면 저 혼자 돈을 벌어오는 걸로는 벅찼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전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휴직을 새롭게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랬습니다. 많이 과부하되어 보이는 아내에게 지금의 휴직 시간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내의 휴직 생활이 시작되었죠. 당신 왔어? 차 많이 막히지? 일한다고 고생했어. 얼른 씻고 와서 앉아. 저녁 식사 거의 다 됐으니까.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야. 맛있겠지? 돈 걱정은 어쩔 수 없었지만 처음에는 아내의 휴직이 제게도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아내 걱정에 비위 맞추느라 저도 꽤 스트레스였는데 일을 쉬며 집에 있는 아내는 살림에 식사까지 차려주며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줬거든요. 그동안은 사먹는 반찬에 그마저도 퇴근 시간이 엇갈리면 같이 못하는 일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아내가 집에서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좀 더 여유롭고 새롭게 느껴지는 행복감이 있더군요. 아니 내가 집에서 쉬니까 말이야. 이제서야 동네면 동네 사람들이면 눈에 들어오더라고. 당신 우리 옆집에 누구 사는지 모르지? 세상에 알고 보니까 나 중학교 때 선생님 따님이신 거야. 정말 세상 좁지 않아? 누구랑 많이 닮았다 생각했는데 오늘 장 보고 집에 오는 길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았지 뭐야. 그리고 우리 동네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
왜, 그 경비실에 에어컨 말이야. 그거 사용하는 거 가지고 말이 많은가 봐. 사실, 그거 하루 종일 써봐야 얼마나 나온다고. 다른 주민들도 생각은 비슷한데, 동 대표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민들 의견 참작을 안 하나 봐. 내가 쉬는 시간에 좀 바꿀 수 있는 건 해봐야겠어. 당신 요즘 정말 생기 있어진 거 알아? 당신 벌써 이런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이 더 편해지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생기 있어지려고 하는지 기대된다. 둘 다 직장인이다 보니 퇴근 후 식사를 하며 이야기하던 것들은 죄다 회사 일과 직장 동료들 일이었어요. 그런데 휴직을 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이전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던 주제를 가지고 와 대화를 하는 게 신기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잠깐 동안 사람이 바뀐 모습을 보니 아내가 휴직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의 생활이 더 기대가 됐었어요. 아내는 제 기대처럼 하루하루가 생기 있어졌고 이처럼 밝고 긍정적이던 아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취미도 많이 가지게 된 아내는 몸도 내면도 잘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내의 휴직으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 다른 부분은 커졌지만 아내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감수하고 만족할 수 있었죠.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아내의 행복이 우선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 생각한 저는 얼마 뒤 전혀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게 된 아내가 살림도 잘하고 저를 참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 아내가 집에 있게 되더라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집안일을 소홀히 하던 아내는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집안일을 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전에도 가사 분담을 하던 전 결국 적지 않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당신 먼저 와 있었네? 나 운동 조금만 더 한다는 게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어. 미안. 밥은 먹었어? 당신 여기 좀 와봐. 나 할 말 있어. 잠깐만. 나 내일 동네 같이 모임하는 사람들이랑 계획서 짜야 해서.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깜짝이야. 왜 그래 당신?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나 혼자 일한다고 유세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여태 말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적어도 당신이 먹은 건 치웠어야지. 아무리 취미생활 한다고 바빠도 간단한 집안 정리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아? 이런 것도 내가 퇴근해서 해야 하는 거야? 나도 집 와서 당신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 당신 하루 종일 놀러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집안일에 너무 소홀해진 거 아니야? 내가 퇴근하고 밀린 집안일까지 해야겠어? 내가 퇴근하고 당신 뒷일까지 치워줘야 하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뭐 며칠이나 그랬다고.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잖아. 좋게 이야기하면 될걸 꼭 이렇게 분란 만들어야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근데 당신은 내가 이전처럼 우울해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복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나를 위해서 좀 더 도와주고 이해해주면 안 돼? 제가 참다 못해 얘기를 꺼냈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옹졸한 남편 취급을 했죠. 그때 저는 바보처럼 아내의 말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복직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제가 조금만 희생하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붙잡혀 아내를 이해하기로 했죠. 그런데 아내는 자신을 위하는 제 마음을 이용이라도 하는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휴직 시간을 이용해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등산 모임 사람들이랑 며칠 정도 등산 갔다 와도 될까? 뭐? 산을 타는데 며칠 정도까지가 필요해? 아니, 사람들이 나 이제 곧 복직한다고 복직하기 전에 한라산 시작으로 해서 위로 쭉 한번 등반하자고 해서.
꼭 그렇게까지 갔다 와야 하는 거야? 얼마 안 남은 시간 나랑도 좀 보내야지. 당신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같이 할 거잖아. 내가 회사 다시 나가기 전에 거창한 건 아니지만 나 스스로 뭔가를 해냈었다라고 느끼고 싶어. 사실 휴직하면서 운동도 해서 몸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됐지만 아직 뚜렷하게 내가 어떤 목표를 해낸 게 없어서 그런지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 이번 등반 종주가 나한테 앞으로 있을 회사 생활이랑 결혼 생활에도 많이 도움될 것 같아. 여보, 부탁이야. 솔직히 제가 모임의 뒷전으로 밀린 것 같아 섭섭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내의 등산 종주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보내지 못할 이유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휴직하기 이전부터 등산에 취미가 있던 아내를 따라 종종 따라다녔던 전, 휴직 이후에도 주말을 맞아 등산 모임에 합류해서 같이 다녀본 적도 있었기에 여자들로 이루어진 등산 모임에 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자들끼리 다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뿐이었죠. 등반 종주를 떠난 아내는 걱정하는 저를 위해 매일 연락을 해주었고 그때마다 즐거운 목소리로 오늘 등반한 산과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며 저를 안정시켜줬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등산 종주를 다녀온 아내는 확실히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여줬고 전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였죠. 그렇게 아내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고 이전과 달리 회사와 결혼 생활 모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휴직을 하면서 가지게 된 취미 생활을 복직 후에도 이어가게 되면서 우리 부부가 같이 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었지만요. 그러던 중 저와 아내 사이에 소중한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어요. 물론 자녀 계획은 저 혼자 할 수 없기에 제 생각보다는 늦게 가지게 되었지만 밝아진 아내와 우리 사이 생긴 아이로 인해 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고 제가 바라던 가정을 이루게 된 것 같아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매 순간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제 바램과 같이 자식을 돌보며 아주 평범하게 늙어가는 게 행복했어요. 외동이어서 아쉬운 마음에 둘째를 낳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힘들다 말하는 아내를 위해 제 욕심을 접어뒀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내도 욕심이 많아지는 듯 했습니다. 다른 젊은 엄마들처럼 아이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바라던 아내는 아이가 커가기 좋고 커뮤니티가 발달된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길 원했고 저도 가족을 위해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물론 제가 출퇴근하는 시간은 좀 더 길어졌지만 좀 더 넓은 집과 아이가 자라기엔 좋은 환경이 제 개인의 불편보다 중요했기에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사를 하며 우리 세 식구는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에 익숙해져 갔고 그렇게 평생 지속될 줄 알았던 이 안정적인 삶이 어느 날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은 무슨 일인지 흔치 않게 회사 일이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라면 다음 날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거래처라도 방문했겠지만 그날은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어린이집에 있을 아이와 같이 하원하여 아내와 다 같이 오랜만에 이른 외식을 하고 싶었어요. 출근할 때면 항상 저의 다리를 붙잡고 저와 떨어지기 싫어 씨름을 하는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남들은 한참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그런지 한산한 도로 사정 덕분에 저는 제 예상보다 일찍 유치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원 시간은 아니지만 아이의 생활도 지켜볼 겸 아이와 아내를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기에 연락 없이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러 갔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효은이 아빠예요. 기억하시죠? 오늘은 제가 효은이 데리러 왔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효은이 아버님. 어머, 그런데
집에 연락이 안 되셨나요? 네? 무슨 연락 말씀이세요? 오늘 효은이 삼촌이 집에 데려갔어요. 그 어머님이 확인도 해주셨는데. 외아들인 저에게는 효은이에게 삼촌이 될 만한 형제도 먼 친척도 없었습니다. 여동생뿐인 아내에게도 다른 형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데려갔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무슨 일인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급하게 차를 몰고 집으로 달려갔죠. 아파트를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안 좋은 상상들로 머릿속이 채워졌고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헐레벌떡하며 급히 현관문을 열자 제 집 거실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아내와 웬 남자가 있었고 아내가 울면서 그 남자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죠.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는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뭐야? 효은이는? 여보, 이 사람은 누구야?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있는 거야? 당신이 효은이 데려간 사람이야? 거실까지 순식간에 들어온 저를 보고 놀랐는지 두 사람은 멍하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며 무슨 일인지 따져 묻는 저에게 아내와 그 남자 모두 머뭇거리며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당신 뭔데 남의 집 거실에 서 있냐고! 말해! 효은이 당신이 데려간 거야! 당신 계속 아무 말 안 하면 경찰에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아내가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효은이는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효은이 방에 있어. 진정해. 나 때문이야. 내가 사채를 빌렸었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저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채라고? 내가 사채를 좀 빌렸었어. 미안해, 여보. 당신은 나중에 나랑 다시 이야기해. 어이, 당신. 내 아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근데 당신이 효은이를 왜 데려가? 그거 아동 납치라는 거 몰라? 아내분 말처럼 돈 때문에 왔습니다. 아이 일은 제가 죄송하게 됐지만 아내분이 제 연락을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만 아내분과 저 사이에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닥쳐! 한 번만 더 우리 효은이 건들면 내가 당신 깜빵에 쳐넣든 내 손으로 당신을 묵사발을 만들든 해결할 테니까 우선은 꺼져! 경찰한테 신고하기 전에. 아내가 빌렸다는 돈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 집에서 당장 꺼져! 평소 화가 없던 제가 아이 문제 앞에서는 물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당장이라도 그놈을 때려주고 싶었죠.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기에 폭력까지 사용하진 않았어요. 아내가 저 몰래 사채를 빌린 것도 아이가 엮여 이 난리가 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우선은 아내의 사정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사채업자라는 남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당신이 사채를 쓸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 좀 해줘. 미안해, 여보. 아까 말한 게 전부야.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우리 집 가게 사정 뻔히 아니까 당신한테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잠시만 빌려 쓰고 갚는다는 게 점점 액수가 커졌어. 감당을 못하겠어서 연락을 피했더니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나도 집까지 찾아올 줄도 몰랐고 효은이 어린이집까지 알아내서 협박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 미안. 내가 다 버린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당신한테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당신 이야기 들으면서도 사실 이해가 되질 않는다. 당신이 사채까지 쓰면서 돈 쓸 일이 어디 있다고. 우선은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하니까 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얼마야? 그거부터 해결하고 당신 이야기 더 들어보자.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당신 걱정시키게 한 것도 미안한데 내가 빌린 걸 당신이 갚게 할 수는 없지. 내가 친정에 빌려서 조금씩 갚더라도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거 가지고 친정에 말하는 게 더 걱정 끼치는 거야. 얼른 알려줘. 하루라도 빨리 이런 일 잊고 싶으니까. 당신 통장으로 돈 받은 거야? 응? 응. 그럼 내가 통장 내역 보고 계산할게. 저 사람 계좌번호 알려줘. 말도 없이 그런 상황을 만든 아내에게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내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만든 이 행복을 다른 누군가가 침입하여 깨버리는 게 놔둘 수 없었기에 화를 내는 건 나중 일이고 당장 그 상황을 해결하려 했죠. 아내는 계속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아이까지 볼모로 삼아 집까지 쳐들어온 마당에 제가 가만히 두고 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잘못도 결국은 제 불찰이니 가장인 제가 해결해야 했고요. 그렇게 저는 거의 반강제로 아내의 통장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렇게 보게 된 아내의 통장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채로 빌렸다는 돈이 제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돈이었어요. 애까지 데려가는 걸 보면 못해도 몇 천만 원은 될 줄 알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다 해봤자 고작 1,0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을 빌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내가 돈을 빌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빌린 돈을 사용했을 만한 게 없었어요. 아내가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걸 본 적도 없었고 새로 들인 가전제품이나 하다못해 효은이에게 새로 생긴 고가의 물건도 없었죠. 당신 겨우 이 금액 때문에 사채까지 빌린 거야? 이 정도면 아예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내가 이 돈 못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대체 돈을 어디다가 쓴 거야? 한 번에 큰 금액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이렇게 조금씩 계속 들어온 거면 목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디다가 썼어? 솔직히 말해봐. 응? 아, 그게 그냥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줘야지. 설마 내가 모르는 다른 사실이라도 있어? 아니, 당신 모르게 뭐가 있겠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사용했어.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 당신이 어디에 필요한지 알아야 내가 나중에 돈을 따로 주던가 하잖아. 아니면 누구 빌려주기라도 한 거야? 맞아. 내가 아는 엄마한테 빌려줬어. 생활비라고 해서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걱정돼서 빌려줬는데 그 여자가 연락이 안 돼. 집도 이사 갔고. 사채까지 이용해 빌린 돈의 사용처를 정확히 이야기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아내를 보게 된 저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내게 숨기는 듯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깊게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 잠들어 있는 아내 몰래 컴퓨터를 켜 아내의 메일함으로 오는 아내 명의의 카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 뭘 하고 다녔으면 흔적이 남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딱히 의심할 만한 사용 내역은 없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찾게 되었죠. 아내가 동네도 아니고 친정도 아니고 전혀 뜻밖의 동네에서 꾸준히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 내역을 확인하고 저는 그 이전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아내의 외도의 흔적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담하게도 자기 명의의 카드로 숙박업소까지 결제한 것을 확인한 전 아내와 사채업자라던 그 두 사람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아내가 휴직을 하고 나서부터 외도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효은이가 태어나기 전이었으니 그럼 몇 년 동안 저를 철저하게 속여온 거죠. 지금까지 제가 우리 가정을 지켜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내도 알 겁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가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남들 다 하는 취미생활 하나 없이 제 용돈까지 가족들에게 써왔고, 어쩌면 보통의 남편과 아빠들보다 훨씬 더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희생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덕분에 가족을 위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도라뇨?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믿어왔던 제 아내 때문에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던 겁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동안 아내가 저지른 불륜의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된 카드 내역이 증거로 쓰일 거라 생각되지 않았어요. 결국 고민으로 밤을 샌 전 회사에서도 집중을 할 수 없었고 점심 식사도 거른 채 회사 밖에서 넋을 놓고 있었죠. 그때 문득 사채업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는 말이요. 그걸 찾으면 흔적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아내와 아이를 처가로 보내고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내의 핸드폰에 이상한 것이 없었기에 분명 다른 핸드폰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런 저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뒤지다 아내의 또 다른 핸드폰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꽁꽁 숨겨뒀는지 제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더군요. 주방 한쪽 구석 자리 잡은 핸드폰을 찾아내 저는 핸드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불륜남과 나눈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차마 이곳에 말을 할 수도 없는 애정 행각들이 담겨 있었죠. 자기들끼리 셀카에 못 볼 꼴까지 다 찍어둔 것을 보니 자기들은 로맨스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거기다 불륜남인 상대방도 유부남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둘을 처음 마주하게 된 날 경찰을 부르기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변호사는 저에게 해당 메시지와 전화 내역, 핸드폰 데이터 전부를 동영상으로 모두 기록하고 통장 내역도 모두 확보해 놓으라고 말해줬죠. 그렇게 이혼 변호사의 조언으로 증거를 하나 둘씩 모으게 되었고, 충분한 증거가 모인 전 그제서야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날 저는 아내에게 외식을 하자 말하며 아이를 저희 부모님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식에 기대를 하며 화장을 하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죠. 뻔뻔하게도 지금까지 날 잘도 속여왔더라. 무슨 말이야? 이혼 소장? 이건 도대체 뭐야? 끝까지 모른 척 하기니? 당신이 말한 사채업자 내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 여보, 당신이 어떻게... 미안해 여보. 근데 그 남자랑 끝난 지 오래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그날도 내가 자기를 안 만나주니까 효은이 데리고 협박하려고 찾아온 거라고. 잠깐 실수한 거라고. 실수? 하룻밤의 실수면 나도 어떻게 이해도 해보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어. 당신은 몇 년간 나를 속여온 거잖아. 그게 어떻게 실수야? 내가 다 설명할게. 맞아. 당신 말처럼 몇 년 동안 만난 것도 맞아. 휴직하고 나서 운동하다가 만나게 됐었어. 매일 쳇바퀴처럼 도는 내 인생이 너무 지겨웠는데 그때는 당신 몰래 누군가를 만나는 게 스릴처럼 자극적으로 느껴졌어. 잘못된 행동인 것도 알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이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어. 정말이야. 그 남자를 마음에 품어본 적도 없다고. 그리고 효은이가 생기고 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남자 연락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 피해서 이곳으로 이사 오자고 한 거야. 그렇게 연락이 끊기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협박하려고 효은이를 데려간 거야. 그제서야 내가 그날 남자를 만나게 된 거고. 그날 이후로 연락을 받긴 했지만 만난 적은 정말 없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당신밖에 없어. 정말이야. 날 믿어줘 여보.
너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바람을 폈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결혼을 유지하려고 바람을 피고 다니나? 마음을 안 주면 그걸로 끝인 거니? 핸드폰이라도 없애고 거짓말을 하지 그랬어. 결국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한테 미련이 있는 거야. 나는 이혼 생각 바뀌지 않을 거고 효은이도 내가 데려가서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는 휴직을 하고 운동하는 곳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매번 저에겐 모임이나 취미를 한다고 핑계를 둘러대고 남자를 만나왔습니다. 등반 종주도 그 남자와 기념일 삼아 갔다 온 여행이었고 이후에도 회사 기간에도 종종 만남을 가져왔던 거죠.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 친구 결혼식, 회사 출장 등으로 절 속여왔던 아내는 효은이를 낳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남자와의 불륜을 끝내려 했지만 남자가 계속해서 집착을 했던 거죠. 남자가 보낸 돈들은 효은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냐며 양육비로 주던 돈이었고 그 돈을 미끼 삼아 만남을 거부하던 아내와 다시 잘해보려는 심산이었나 봅니다. 그 남자를 만나는 기간에도 저를 사랑했다는 말과 저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그 남자를 만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끝까지 저에게 변명만 하는 그 여자에게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 여자를 알게 된 순간부터 그동안의 모든 일이 후회됐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맡긴 변호사님 의견대로 불륜남에겐 상간소송을, 아내에겐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몇 년간의 외도의 증거들과 아내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모두 승소할 수 있었어요. 물론 재산 분할에서 결혼 기간 중 아내의 몫이 인정이 되어 일정 부분 나눠야 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 여자의 권유로 이사 가게 된 신도시 집값이 몇 배는 오른 덕에 그리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덕분에 돈을 좀 벌게 된 셈이네요. 다행히 이미 많은 증거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혼인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유부남이던 불륜남은 제가 한 상간 소송으로 인해 결국 자기 식구들에게도 알려져 부부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 듯 했고 저에게 몇 번이나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몰랐는데 아내가 다니던 헬스장 트레이너였던 남자는 외도 소문으로 인해서 헬스장에서도 잘린 듯 했어요. 그렇게 모든 게 해결되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은 효은이가 제 친딸이 맞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친자 검사까지 받은 결과 제 친딸이 맞았고 지금은 제가 친권을 가져와 저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보니 인생이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정적인 삶에 집착을 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생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저는 현재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도 제 아이에게도 다정하고 아픈 상처가 있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이전과 같은 경험은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이전 결혼 생활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잘 살아보려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